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지금 암 말기다, 이거 복구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1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면 수십 년 안에 2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 옷을 왜 벗죠? 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머. Millions of people are dying. Meanwhile, crops are failing. 뭐야? 어? 뭐야? Ladies and gentlemen, we are sorry for the interruption. Please communication. 뭐지? 아, 길거리에서 왜 그러는 거야? We're gonna lose everything. And we're not joking. We have tried everything! 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명분이 있겠죠. 뭐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의문을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저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행동인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예. 최근 세계 곳곳에는 지금까지 없던 이런 과격한 시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난 것이죠. 그런 그 그림에다가 그런 테러를 가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거는 근데 파손되지 않았던 게 앞에 유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 문제는 다행이네. 없는데 다행이다. 그냥 이제 어떤 액션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시위 방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선생님, 대체 지금 지구가 어느 상태인 거예요? 지금의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말기 암 환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말기암? 왜? 그것도 온몸 곳곳에 암세포가 다 전이된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 어떤 주제보다 제일 무서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과거에 대해 좀 많이 알아왔는데 지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오늘 여행지 어딘가요? 예, 최근 벌어진 기후 변화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인도양을 대표하는 나라 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참고시의 나라. 웰컴 투 호주.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이 호주를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온 게 맞나요? 예, 세계사에서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왔던 그 기후 변화가 2019년 이전과 다르게 이례적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큰 악재가 닥친 곳이 바로 호주였죠. 대체 호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인류는 이제 문명이 시작된 후부터 이렇게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도 좋아지고 또 인구가 번성하고 도시도 발달하고 기후 변화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왔대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구 온도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소빙하기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심각한 가뭄, 대기근, 대규모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 흑사병 피해가 컸던 것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대기근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7세기 조선시대 때 경신대기근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 이 소빙하기 이 시기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던 걸까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0.5도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0.5도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예, 한 0.2도 이 정도 낮아진 건데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소빙하기라고 해도 굉장한 기온차가 있는 건 아니었네요. 예, 지금 저 그래프상 2000년대는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 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예, 산업화, 예,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제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요한 이제 이런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공장, 기차, 자동차,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니까 불과 100년 만에 1.1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최근 200년에 너무 급격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0점 몇 했는데도 뭔가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1.1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가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 더군다나 기후에서 이 1.1도가 올랐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예,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는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씩이요? 예,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니까 지구 전체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온도가 이제 바로 1.1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1초에 5개씩 터지는 1초에 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부르고. 지구 온난화를 만든 핵심 원인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종 이제 산업 현장, 발전소, 또 교통수단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가스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구 환경 시스템 상태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주로 보내는 열 에너지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같았죠. 네. 똑같은 양이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근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하니까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를 상태다. 씌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 370억 톤 이 정도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배출하는 양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드는 이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그 정도 양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육되는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억 마리까지 늘어났고요. 그 결과 축산산업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5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완전 채식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게요. 예.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1.1도 올라간 그 기온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예,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예.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이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Please stand by. What'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They're on the driveway, but there's fires broken out up closer to the house.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어떻게 있나?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보관됐던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니까.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너무 무서워. 초기에 불이 붙은 곳은 호주 동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하고 이제 퀸즐랜드 주의 두 군데였습니다. 이 건조한 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이러면서 불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에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 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소방팀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외에서도 현장에 왔구나. 투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챔버 씨 진짜 그때 당시에 그 호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저 산불 막 안 꺼질 때. 진짜 호주에서는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That's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교수님, 그러면 이 산불이 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번진 거예요? 예, 그거는 이 산불을 진압하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화재 진압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지?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번질 때. 진짜. 아, 뭐야, 손에 뭐야? 회오리 바람. 회오리도 일어나 갑자기. 우와. 와. 불 토네이도.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저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지옥에서 나올 것만 같은. 와, 저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아니, 근데 저거는 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화염 토네이도, 파이어 데블 이렇게 부르는, 즉 불의 악마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대체 화재 지역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 산불이 일어나면은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대기를 가열하죠, 고기를. 네. 그렇죠. 가열을 하니까 뜨거워진 고기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하늘로, 위로 이렇게 치솟는 거죠. 이렇게 고기가 치솟으면은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회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불의 불꽃과 재를 막 흡수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수백 미터? 수백 미터까지도 되는 그런 거대한 불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백 미터 웬만한 고층 건물. 그러니까요. 예. 전 실제로 처음 보면 봤어. 얼마나 무서울 건데요, 예. 진짜. 그리고 이 화염 토네이도는 풍속, 여기 부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 200km? 예, 미터, 200km? 예, 중심부 온도는 10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화재 진압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요? 지금도 못 막는 수준인데 문제가 더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른 번개입니다. 마른 번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그러면. 예,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거운 하늘에서 느닷없이 마른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막 펼쳐지게 됩니다. 에? 번개까지? 진짜 무섭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이 번개가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번개가 바람에 밀려서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내려치니까 예? 저 높은 하늘에서 사방으로 막 불을 쏘는 뭐 그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불이 안 났던 곳에 자꾸 산불이 번지면서 이 산불 범위가 자꾸만 확장하고 와.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산불은 또다시 번개, 화염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다 증폭시키면서 호주 산불을 점점 더 거대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염 토네이도에 뭐 번개, 악재가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기후를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지구의 심판 같은 느낌이네요. 예.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고 3달이 지난 12월 말 불난곳이에요, 저게? 저렇게 다 번졌다고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호주의 모든 주에서 이 산불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그런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남부만 피해본 게 아니구나. 항상 그냥 기적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호주 정부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이제 심각했던 뉴 사우스웨일즈 그 주의 한 장관이 이거는 산불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다. 원자폭탄이다. 그러면서 아주 절망에 찬 이야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중순에는 또다시 호주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 산불이 또 일어난 건 아니죠? 예. 몇 달째 이어진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호주 남동부 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고 거대한 먼지 폭풍까지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소리 들어봐, 소리. 저거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크기를 보세요. 이게 거의 뭐 골프공 크기의 이런 우박이 도시에 폭풍처럼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도시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떨어진다고?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자동차가 완전 유리가 다 깨졌네요. 큰 피해를 봤죠. 피할 곳이 없네 진짜. 너무 위험했겠다. 아니 교수님 근데 여기에 왜 갑자기 또 우박이 떨어진 건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아까 불이 나면은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가열이 되니까 치솟아 오른다 그랬죠. 상공으로. 치솟을 때 재, 먼지, 뭐 수증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죠. 그러다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다 얼죠. 당시에는 이 워낙 대규모 화재니까 상승 기류도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위에서 이 거대한 이런 우박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르내리다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녹을 새도 없이 그대로 떨어지게 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데 그때 호주 분위기가 어땠어요? 우박이 막 떨어질 때? 사실 약간 공포 영화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국회 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연기 너무 심각해서 건물이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바로 2주 뒤에 찍은 사진이고요. 와. 사람들이 그냥 뭐 해야 되는지 상상도 안 되니까 그냥 공포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산불로 위기를 맞은 건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이게 코알라예요? 어떡해. 불쌍해. 거기 왜 들어가? 다 탔잖아. 뜨거. 안 돼, 안 돼. 거기 왜 들어가? 다 탔잖아. 뜨거. 안 돼. 어떡해. 불쌍해. 살려야지. 어떡해. 호주의 코알라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8만 마리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 화재 때문에 6만 마리 정도가 죽거나 다쳤을 걸로. 네. 말도 안 돼요. 근데 겨우 살아남은 코알라도 생존이 위험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알라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칼립투스 숲이 화재로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구나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점점 수가 줄어가던 코알라가 이 화재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근데 코알라뿐만 아니라 진짜 호주 상징하는 동물 또 있잖아요. 캥거루. 불길을 이제 도망치려다가 그대로 이제 조조망에서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됐던 사진인데 전 진짜 이거 보고 굉장히 마음 많이 아팠어요. 이처럼 산불 때문에 휘말려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 수가 무려 30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30억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육상동물만 포함된 통계라서 어류, 곤충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생명이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 산불이 뭐 호주의 모든 걸 다 파괴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호주의 자연환경 이것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이 됐고 거대한 불이 지나간 자리 이제 다 잿더미가 돼버렸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온갖 노력을 해도 총동원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끝나지 않는 이런 재난 속에서 호주 사람들은 이 공포와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됐던 2020년 2월이죠. 호주 전역을 괴롭히던 대화재가 갑작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소가 없어져서 그런가? 더 이상 달 숲이 없어진 건가? 바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호주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지난달 최악의 산불을 겪은 호주에서 이번엔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폭우가 또 산불이 휩쓸고 있던 그 호주 남동부 지방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호주 중남부 해안을 따라서 내린 비의 양이 무려 35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이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호주 화재가 빠르게 사그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20년 2월 13일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화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초대형 산불 사태가 종식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반년을 계속 불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교수님 이게 말이 아닌데 지금 이거 이 정도면은 호주의 피해가 엄청났겠어요. 네, 이 무서운 화재가 피해도 아주 역대급으로 있었겠죠. 이 화재로 불탄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국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이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불이 탔고 수십 개의 국립공원과 약 2만 개 이상의 농장이 피해를 입게 됐었고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우리 돈으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80조 원 이상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호주에 내린 폭우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엄청난 양의 홍수가 돼서 다시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이번에 또 홍수야? 호주 역사상에 이렇게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주 다 이상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진짜 최악이었구나.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너무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네. 6개월 동안 호주를 뒤덮었던 이 잇따른 재해들을 설명하면은 기후 위기가 불러온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인도양에서 나타났던 이 2도의 수온 차이가 대체 호주에 왜 이런 기후 재난을 불러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2019년 가을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관측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인도양 서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올라갔고 동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추가로 공급된 열 에너지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초에 원자폭탄 4개, 5개씩 터지는 만큼의 열이 매년 거의 바다에다가 다 축적이 되면서 바다가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기 순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 바꾸면서 각종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중요하구나. 네, 실제로 2019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2000년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그런 해였고요. 인도양에서도 이때 바로 이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양 동쪽에서는 주변에 있던 바로 호주에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래서 가뭄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가뭄 때문에 폭염 때문에 아주 뜨거워진 이 대지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작은 스파크만 이렇게 하나 생겨도 불이 막 번지게 되는 그야말로 대륙 전체가 불쏘시개가 된 상황이죠. 이 대륙 전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산불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인도양의 동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서쪽에서도 기상이변이 생겼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 지구 전체의 순환 시스템에서 물의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어디선가 비가 극단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비가 극단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는 아까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서쪽에서는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비를 어디에 뿌렸겠습니까?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렇죠. 동양 서쪽에. 동아프리카. 예. 저기 소말리아에 비 많이 왔겠네.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해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등 동아프리카 그 일대에 무려 2달 동안 이례적인 수준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사실 이런 폭우에 취약할 것 같아요. 취약하죠. 이게 이제 홍수가 되니까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300만 명? 예, 수백 명이 사망하고 이런 참사가 여기서도 벌어지게 하긴 거기 됩니다. 폭우가 안 오니까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방법 없을 거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는 이 습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왕성하게 번식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폭우가 내리면서 습해지고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너무 징그러나 저것들. 저게 진짜 영상이에요? 네. 와, 얘는 태워야 된다. 얘는 태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는 왜 이렇게 번식을 잘해? 근데 메뚜기 떼 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루에 150km라는 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킨다는 점. 에? 말도 안 돼.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어? 어머. 너무 징그러워. 아우 소름 끼쳐. 와 진짜 재앙이다 이게. 와. 2019년 당시 아프리카에 등장했던 메뚜기 수가 무려 4천억 마리에 달했습니다. 4천억. 4천억이요? 4천억 마리. 아니 아프리카는 가뜩이나 기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메뚜기 떼 출몰이 재앙 그 자체였죠. 네,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이런 메뚜기 떼가 파괴한 농경지 면적만 해도 무려 축구장 10만 개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축구장 이 10만 개요. 숫자들은 근데 좀 안 와닿아요, 솔직히 죄송한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온 2도 변화로 어쨌든 호주와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켰는데 예.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또 다른 피해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2019년 이후로도 또 다른 지역에 기록적인 홍수를 발생시킨 거죠.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또 온도 올라간 데 아닐까요? 어디지? 예,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아 동아시아까지. 그 재난의 시작은 2020년 5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장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게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니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네. 네, 당시 그 수재민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재민들이 생겼고요. 중국이 엄청난 수해를 겪던 7월 초에 중국을 괴롭히던 장마전선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본? 네, 일본 남서부 지역인데요. 규슈 지방에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요. 하천 100여 개가 다 범람을 하고 마시론지 야바이ってないこれ絶対マシロンチやばい 축구장 2천여 개 넓이의 토지가 침수되고 에? 피해가 아주 속출했습니다. 엄청 많네. 그리고 이 동아시아 홍수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죠. 2020년 7월 중순 중국과 일본의 장마전선 일부가 한반도 쪽으로도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본격 장마권에 든 가운데 나라마다 집중호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양의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요. 강남 물바다. 강남 물바다 되고 그때구나. 예, 장마 기간 동안 지역별로 최대 1000mm 넘는 비 이런 것들이 다 전국을 또 휩쓸고 장마 기간도 역대급이었는데요. 예, 관측 역사상 최장 기간인 54일 장마를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막 건조해지고 뭐 더워진다고만 생각했는데 홍수까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온도가 기온이 1도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7%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온난화가 되면서 습해지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담뿍 올려서 대륙에다가 쏘는 거네, 그냥 땅에다가. 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홍수가 점점 더 자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권이 아니잖아. 이거 안심할 수가 없잖아. 아, 왜냐면 올해 한국도 막 그 홍수 엄청 나가지고 막 강남이 뭐 물에 잠겨서 막 천장 떨어지면서 막 물 쏟아지고. 그러니까 뭐 뉴스 보니까 차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집에 못 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차가 그냥 둥둥 막 떠다니고. 와, 아무튼 굉장히 심각했어요. 줄리아 씨도 최근에 홍수 피해가 컸던 지역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파키스탄이었어요. 사실 3개월 동안 끊기지 않는 홍수가 나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엄청 나섰는데 어머. 아니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네? 어머 어머 어머. 아, 뭐야 무슨 지진이야? 한 3,300만 명. 뭐야. 그래서 이제 위성으로 보면 영토 3분의 1이 이제 침수될 정도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와. 그런데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요? 아니요. 이제? 아니요. 저 없을 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인도양을 비롯해서 이제 지구의 대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양 말고도 지구에는 4개의 대양이 더 있죠. 그리고 이 5대양에서 지구 온난화로 증가한 열이 어마어마하게 흡수가 되니까 전 세계 대양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다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이만큼 이 바다, 대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수온이라는 거는 조금만 변해도 지구의 기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수님, 이게 전 세계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또 다른 이제 재앙, 기상 이변이 덮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아, 태풍. 맞아요. 한국에 요즘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9월 되면 태풍의 계절이어가지고 요새 너무 많아. 계속 와. 이 지도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태풍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아니, 아시아가 엄청 영향을 많이 받네요. 네. 태풍은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서태평양에서는 바로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북대서양과 동태평양 이쪽에서는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허리케인. 네,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인도양과 남태평양 여기서는 우리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열대성 저기압은 그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보다도 높은 그런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열대성 저기압의 위력도 이례적으로 강한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미국 허리케인 관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두 개의 허리케인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 쌍둥이 허리케인이 미국을 덮치게 됐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closely monitoring Hurricane Marco and Tropical Storm Laura.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태풍 진짜 무서워. 바람 너무 무서워. 이 사람 시속 241km. 그냥 사람은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와. 우와. 로라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하고 텍사스주를 강타를 하면서 무려 50만 명의 미국인이 피난을 가야 됐었고 80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재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고 전쟁터처럼 진짜. 너무 무섭네요. 하지만 이 쌍둥이 허리케인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허리케인 로라와 마르코가 휩쓸고 간 다음에 더 무서운 상황이 이제 대서양에 펼쳐지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당황스러워지는데. 뭐야? 잠깐만. 5개요? 너무 많은데? 예, 이게 2020년 9월 14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쌍둥이 허리케인 발생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인데 여러 개 허리케인이 동시에 다 미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미국으로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없죠, 잘. 예. 당시에 이 대서양 상황이 여기저기서 이 만들어지는 이 허리케인들 때문에 아주 어지러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도 어지러워요. 이 중에서 지금 새로 발생한 저 제일 왼쪽에 셀리라는 태풍 보이시죠? 셀리 들어봤어요. 예, 저 허리케인 셀리는 이제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을 불고 있고 무려 1m에 달하는 이 물폭탄을 안고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4개월 만에 내려야 될 비가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쏟아지니까 미국 남동부 그 플로리다주, 알리바마주 이런 데는 다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을 덮쳤던 이 허리케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무려 11월까지 계속해서 강한 허리케인들이 연속해서 상륙을 하게 되죠. I don't know what the heck was it. Then I went out, then I see it fell on top of my house. 그래서 2020년 대서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수가 미국 관측사상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전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기후 위기가 직면했다. 이렇게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죠. 요즘 뉴스를 보면 태풍 관련된 소식이 좀 유독 잦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태풍은 아까 보셨지만 태평양에서 만들어지죠. 예, 태평양의 수온이 점점 상승을 하니까 태풍 쪽에서도 미국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온 상승이 큰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렇게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진짜 옛날에는 태풍 한번 오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요새는 태풍 지나가면 또 와. 또 와, 자꾸. 그렇죠. 이렇게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기상청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 그게 뭘까요? 새로운 단어? 바로 태풍에다가 초강력이라는 새로운 등급을 하나 매기게 된 거죠. 옛날에 그냥 태풍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진짜 센 것들은 초강력 태풍이라고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예, 원래 이제 태풍의 강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태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뭐 이렇게 그 단계를 구분해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이 넘으니까 아예 이거보다도 더 높은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네, 진짜. 그렇게 해서 초강력 등급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거죠. 2020년에. 와,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은 어느 정도의 강력한 거예요? 이 초강력보다 바로 아래인 이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만 해도 규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죠. 예, 이게 커다란 바위가 다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강력한 바람이고요. 근데 초강력 등급은 그거보다도 더 강한 바람을 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차도 탈선하고 집들 붕괴되고 이거 콘크리트 이런 건물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차도 탈선. 네. 그래서 이 초강력 등급을 새로 만든 그 2020년 후로 2년이 지난 올해 초강력 수준의 태풍이 바로 또 한국을 찾아왔죠.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지난 8월 말에 부산을 스치면서 지나갔던 태풍 흰남노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실. 예. 역대급 위력의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9m로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이 태풍의 위력만큼이나 또 놀라운 점들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돌연변이었다는 겁니다. 태풍도 완전 돌연변이가 돌연변입니다. 있어요? 예. 원래 아까 태풍은 열대 바다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흰남노는 그런 법칙을 깨고 열대 바다가 아닌 그 북쪽에 온대 바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온대 바다에서도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 역사상 이게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예, 지구 전체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서막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막 처음 떠나는 여행지 같아요. 예, 거기가 어딘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디야? 어디 가는 거지? 어디죠? 한 번 안 가봤다 그러니까. 북극이네. 와 진짜 처음 가보네요. 자신 너무 예쁘다, 근데. 천연 언젠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저런 곳에? 이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얗게 돼 있는 아까 빙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북극을 이루는 거는 사실 빙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북극은 이제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에는 이제 거대한 해빙이 있고 북극해 해빙 외에도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북부, 스발바르 제도,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북극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이 이제 지구의 이제 그 열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 여기가 냉장고예요? 좋은 표현이군요. 기후 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치 냉장고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북극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와. 아니, 북극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갯벌이요? 교수님,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빙하였다고요? 20도?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도는 말도 안 된다. 어쩜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아니, 이렇게 푸릇하고? 북극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아우, 어떡해. 와.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예, 북극 사과학이 아주 심각하죠. 예. 예,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온을 유지했었고 이제 그 덕분에 북극해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비가가 되고 해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와. 하얀색이 빙하가 거의 거의 다 없는 건데요.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이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예, 북극권이라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좀 완전히? 그렇게, 예,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 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큰일이야. 비가. 그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아유, 그러지 달했다고 마. 하는데요. 이 얼음섬에 비가 내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도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또 녹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이 지구에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하얀색으로 비가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 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예,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극권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구 동토라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즉 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고 영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얼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나 차지하는 넓은 영역인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 탄소량의 2배가 넘는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영구 동토층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안 돼. 네.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 나오게 되면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온난화는 더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구 동토는 그야말로 이 얼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여러 지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북극권의 도시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이게 아무리 더운 여름이 돼도 평균 기온 20도를 안 넘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네?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에서는 150년 만에 닥친 고온,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의 산불이란 단어가 그죠. 너무 안 불이 어울리잖아요. 난다는 게 그죠, 맞아요.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 얼어있던 땅에서 그 녹으니까 그 언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광산, 공장, 뭐 송유관 시설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영구 동토 측의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서 디젤 2만 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것 중에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2016년도 7월에 러시아 시베리아 이제 야말반도 쪽에서 약 2,300마리의 순록이 갑자기 이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탄저균 때문이었어요. 탄저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영구 동토에서 원래 이제 죽었던 순록들이 있었는데 그 순록들이 옛날에 탄저균 통해서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탄저균이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죠. 빠져나왔군요.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순록들이 죽었다 하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하고 하는 수십만 년 게 동안 묻혀있던 몇백만 년 이상 있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예,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이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아, 약해지고 그냥 들쑥날쑥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 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뭐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절이 예측되고 막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살아?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지금 챔보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트기류가 아까 약해져서 미국에 이런 심각한 한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와. 아. 어머.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온 느낌이네. 와.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Beim Mais fehlt leider der Regen und somit ist der Mais sehr klein dieses Jahr und auch die Kolben sind sehr klein und somit fehlt uns bis zu 50% der Ernte.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트럭으로 물을 긴급 공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아유. 쓰나미네. (7m)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해 쪽에. 지금의 속도로 보면 저게 한 몇 년 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mm 정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빨라진 것이죠. 이게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이 전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100년 정도가 되면은 해수면이 한 1.1m 올라가겠다.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거라고요? 이거는 평균 해수면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풍 같은 게 오면서 해일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니까 이 침수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지금 암 말기다 이거 복구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네,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1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면 수십 년 안에 2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미 1.1도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0.4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 온난화 수준을 막아야 되는 그 최후의 보루 저지선이 1.5도, 2도 이제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다고요? 딱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째,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급격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거의 탄소에 기반해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빠르게 탈탄소 사회로 바꿔나가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는 11.8톤, 세계 평균의 2.5배나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때 정부와 기업을 바꿀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풍 매미 이후 우리나라는 방제를 통해서 태풍 피해를 많이 줄여왔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있어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될 때인 겁니다. 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깊이 새기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Were the numbers of monkeypox, The monkeypox virus. Monkeypox that is troubling the European nation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원숭이? 저 요즘 그건데? 요새 아프리카에서 엄청 맞아요, 맞아요. 오, 뭐야? 오!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도 모자라 또 한 번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한 감염병인데요. 바로 원숭이 두창에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원숭이 두창은 최근 일주 사이에 세계 15개 나라에서 벌써 50개국 이상에서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도 퍼지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의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이게 우리나라에 왔다고? 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 어머나. 생겼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hat the global monkeypox outbreak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영상에 보셨듯이 수포로 뒤덮인 온몸, 원숭이 두창이란 낯선 이름, 게다가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공포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에서 왔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오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동물 유래의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의 전염병도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야생동물한테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근데 동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돌연변이가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치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바이러스의 특징.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좋은 숙주가 되겠어요. 왜? 지금까지 어떠한 동물도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숙주고 어떤 동물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미지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거는 207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이러한 감염병이 15,000건 이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종의 장벽의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진짜 박쥐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서 박쥐한테서 과일 향이 난대요. 또 박쥐예요? 아니 이거 무슨 반려동물 같아 저건. 근데 얼굴이 개나 여우랑 비슷하다고 해서 날여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나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이더라고요. 1,200종.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 확인해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박쥐가? 너무 무섭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박쥐 중에 하나인 황금볕 과일박쥐라고 합니다. 너무 커. 뭐 아니, 왜 옆에 있어? 2.7m 맞아요. 으아, 너무 커. 오, 이거 진짜 사람을 잡아요. 네, 이런 박쥐도. 우와. 진짜 크죠? 드라큘라. 우와. 진짜 크죠? 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그냥. 이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심장마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도망가죠. 와, 지금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큰 박쥐 말고 작은 박쥐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진짜 조그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로 등재된 뒤형벌 박쥐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진 보신 것처럼 코가 이제 잘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고. 코가 튀어나왔죠. 돼지코 모양이라서 키티 돼지코 박쥐라고도 불려요. 키티. 그러니까 쟤네가 바이러스만 안 갖고 있으면 참 인간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인데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해충. 모기 네.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널리 이런 널리 전파.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보면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죠. 코로나. 2002년도 사스, 다음에 2015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그리고 2019년도 연말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문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완치 회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9.6% 가까이 나고 10% 나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죠, 치사율이. 네. 이거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사스는? 이것도 주로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사스의 놀라운 전파력은 사스가 첫 발생 후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더욱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30일에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그 조우 저펑이라는 그 인물이 70명을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조우 저펑이라는 이 사람의 주치의였던 리우라는 사람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 가서 그 묵었던 호텔에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변기에다가 막 토하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런 공조 시스템에 그 호텔에 묵었던 23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그냥 각국에 그냥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WHO의 이러한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 카를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감염병이 출현한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WHO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행하게도 감염이 돼서 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또 동물 이번엔 무슨 동물? 돼지? 호주 동물보건연구소가 사스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라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거 같아요. 침.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박쥐 장난 아닌데? 와. 그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19입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0일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사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사 바이러스? 처음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코브2 이것이 코비드-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사열이 1등으로. 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사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 라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사열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사열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사열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높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보고 있어.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예.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서울 바이러스. 맞습니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이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쥐에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